만행하고 응징 작전하고 한미연합사 그 부분은 영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시나리오 122시간짜리 시나리오 제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 특공대원 4명을 제가 만났습니다. 네. 김남호 중위부대가 4명을 만나가지고 쭉 정을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그래 되면은 이제 영화배우들로 딱 꾸려가지고 그런 진짜 아주 괜찮은 영화로 만들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편하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인터뷰 시작합니다. 뭐 그냥 지선을 저를 보시고요. 그래요.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경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미류나무 절단 작업을 하던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맞아서 사망하는 이른바 도끼 만행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고를 발생했다 첫 보고를 받았을 때 장군님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그 보고를 받기보다도 네. 그날 내가 여단장실에 사성장군 2사람, 삼성장군, 이성장군, 장군이 10사람이 우리 그 정군에 찾아왔어요. 공수 1여단에. 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찾아왔나 그러니까 네. 정문에 장성이 11명 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쫓아나가니까 이세호 사령관, 합참의장,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그 다음에 그 외에 수행원하고서 한 10여 명이 각자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세호 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 이세호 사령관 예. 육군참모총장인데 그때 나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주는 돈 50만 원을 가지고 예. 회식하라고 그러면서 네. 나한테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미루나무를 따르는데 공수여단 병력을 그 주위에 경계를 하는 너희들 담당을 해라 하고서 1차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4명을 차출을 해가지고 우리 봉화관에서 훈련을 하면서 그때 차출하는 과정은 오라 그러니까 전직 그 전두환 대통령이 나의 전임 여단장인데 훈련을 잘 시켜놨어요. 그래서 64명을 뽑는데 서로 가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독자는 제외해라 말이야. 독자 왜 안 돼? 독단 예. 안 낸다 그러니까 그럼 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는 제외하고 그래서 64명 중에 한 여러 100여 명이 막 서로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전두환 장군께서 훈련을 많이 잘 시켜놨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데 대한 그 여단 모든 병력들이 참 아주 충성이 대단했어요. 그때 보면은 우리 낙하산을 뛰어내려가 가지고 김일성 관저에 우리가 제1차로 뛰어내리겠다 하는 그런 1차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단장으로서는 내가 1차로 뛰어내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뛰어내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훈련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장병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그런 일편단심은 아주 모든 장병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직 그 사령관이 참 훈련을 잘 시켰구나 하고서 느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이 작전에 투입되는데 그래 50만 원을 주실 때 특별한 지시는 없었습니까? 특별한 지시가 없고 나에게 전달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주는 하사금이다 하면서 50만 원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내가 받았고 이것은 진짜
굉장한 그런 우리 이 은혜를 받은 그런 돈이구나. 그러면서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내가 그 투입될 때에 우리 병사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야, 요번에 이거 투입되는 것은 말이야 단순히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니고 이 작전은 말이야 김일성이 대 박정희다. 여러분들은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각오하면 산다 하면서 그 1차적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내 자동차 본넷 도구에서 우리 64명에게 일정 연설을 했습니다. 필사직성이요 필사직성이다 말이야. 여러분들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안 그러면 죽는다 하는 그런 내가 훈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976년 8월 21일 날,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는 8월 18일이고 도끼 말행은 8월 21일 날 4일 후에 오전 7시에 이제 응징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장군님께서 소위 입차에 올라타고 그리고 특공대 64명한테 그 지시에 따른 내용, 그게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시죠? 뭐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신 내용보다도 네. 내가 즉각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그 평소에 알고 있었던 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하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부하들에 대한 반응은 뭐 내가 감지를 못했고 그 전날 그 리그레이션타에서 밤에 눕혀 있을 때 보니까 잠을 안 자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참 담배만 피우고 있고 해서 병사들이 각오를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도 잠도 안 오고 있는 거 보니까 담배만 피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대단한 각오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내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때 이 64명의 특공대를 훈련시킨 장소가 1공수 여단 안에 있는 봉화관이라는 체육관이었죠. 봉화관. 예. 봉화관에 된 체육관인데 그 체육관이 지금은 없어질 뿌리고 없는데 그때는 그 훈련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권도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서 거기서 그 명을 받고 그 이틀인가 3일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거기서 예. 지냈습니다. 그렇죠. 먹고 자고 예. 여기서 씻고 화장실도 가고 거기서 다 했죠. 예. 거기서 지내면서 다른 데 못 가고 3일 동안 거기서 지내다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8월 21일 오전 7시에 이제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작전이 시작이 될 때 특공대원 64명은 바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들어가는데, 그때 장군님은 어디서 이 작전을 보고 계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보니까 우리 병사들이 최소한도 한 7, 8명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전이 끝나고 나면은 누가 많이 죽였느냐 하는 것으로서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쟤들을 한 12명 내지 13명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는 아무리 태권도를 잘하고 한다 하지만은 총을 맞으면은 죽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쏘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한 100m 하고도 쏘아라 하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들어가는 김소령이 150m 오고도 쏘아라 말이야. 네. 앞으로 쏘아라 이렇게 또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명령을 했더라고요. 특공대장 김종헌 소령. 예, 김종헌 소령. 예. 김종헌 소령이 내가 지금도 전화를 이래 통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예. 그때 장군님께서는 100m 앞에 근접하면은 쏘아라 예. 했는데 특공대장께서는 아니다, 150m까지 올 동안 기다려라. 예. 그러니까 거기는 먼저 총을 쏘면 안 되는 지역이니까, 공동경비구역이니까 그 총 쏘는 걸 상당히 자제하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장군님께서는 이 작전을 어디선가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무전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통신을 듣는다든지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 혹시 그 전방지휘소. 전방치유소 1사단 아니야, 저 미군 전방지휘소. 키티호크 캠프 그때 예. 키티호크 캠프 그 지휘소인데 그 작전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 보니까 톱이 중간에 잘려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계획된 시간보다도 늦어졌어요. 예. 그래서 톱이 하나 잘라가지고 톱을 다른 셉으로 바꾸고 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 이제 자르다 보니까 그 톱이 그 물기가 있으니까 오래 걸리고 이제 그 잘리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미리우나무 자체가 굵기도 했고 굉장히 굵기도 했고 그 다음에 8월 달이니까 비가 많이 와가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그때 전기톱을 21개 톱날을 21개 들고 갔는데도 이게 계속 부러지고 하는 바람에 작전 시간이 연기가 되었다고 작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돌아오지 않는 다리 건너편에 북한군 1개 중대 병력이 이 소리를 듣고 차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김남호 중위부터 해가지고 특공대원들이 서가지고 가로막는데 그래서 북한군이 못 들어오게끔 상당 시간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전이 끝나면서 우리 특공대가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니와 나중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북괴 초소가 전부 다 철수해버리고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으니까 쏘야 쏠 수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에 B-29가 뜨고 동해안에 뭐 미드웨이 항공모함 항공모함이 오고 이러니까 저 북괴군이 떨어가지고 아마 철수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쏠라니까 쏠 적이 없으니까 우리 특공대들이 미군 초소에 들어가가지고 북괴군 초소에 들어가가지고 카테를 갖다가 떴고 그 다음에 그 적군 그 전화기를 갖다가 뽑고 하니까 불이 번쩍번쩍 나고 하니까 카투샤들이 코리안 스페셜 포시스 크레이지 이 소리를 했어요. 한국군 미쳤다. 크레이지 하는 소리를 내 근방 지휘에서 들었습니다. 듣고서 우리 그 병사들이 미군 그 트럭을 타고 들어가다가 미군 트럭이 저 북한 애들이 설치해놓은 그 차단기 이걸 갖다가 두드려 부수려고 그러니까 미군들이 말이야 이거는 북한 건데 왜 부수려냐니까 이게 북한 건데 이거 두드려 부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특공애들이 그것을 아주 걷어차면서 부수니까 그 미군들이 막 못하겠다는 걸 갖다가 우리 특공대원들이 그것을 부수면서 그 차단기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데 대한 그때 당시에 보니까 코리안 스페셜 포시스 크레이지 하면서 미쳤다 하면서 그렇게 그 소리를 내가 전방 캠프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8.18 도끼 말행 사건하고 응징작전은 여기까지 제가 인터뷰를 하고요. 그 다음은 전두환 대통령. 벌써 전 대통령 예. 잠깐만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제 평가. 그러니까 그 영화 제목이 뭐죠? 다시 이 감독. 미워할 수 없는 대통령. 미워할 수 없는 대통령 전두환 해가지고 이 이자성 감독이 그래요?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고공화국의 경제 정책에 관해 가지고 했고
그다음 또 2편, 3편 계속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촬영은 2편, 3편용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이해하시고요. 예. 이것도 한 질문 한 5, 6개만 하면 되니까요. 편하게. 알았습니다. 물 좀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물 좀 드시고 예, 편하게 드세요. 내가 뭐 알고 있는 네. 상식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할게요. 묻겠습니다. 예. 1983년 10월 9일 버마 그 아웅산 테러가 났을 때 그때 육군 참모 차장이셨지요. 예. 예. 그때 군의 동향은 어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길에 그 같이 갔던 우리 공무위원들이 죽고 큰 사고 났는데 그때 군의 동향은 그래 군의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그때 내가 참모 차장이었는데 예, 급히 이 비상 소집이 걸려가지고 차장실에 들어가니까 대통령이 지금 우리 애국자들이 거기서 시해를 당하고 급히 돌아오는 길이다 하는 그런 급한 사항만 있었지 군에 대한 사항은 그때는 확실히 알지를 못했고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죠, 전부 다. 일단 조용한 상태였다. 그때 이제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이후에 이제 북한의 소행, 북계의 소행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북을 응징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응징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것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바깥으로 표현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이후에 뭐 언론에서 응징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응징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어떠한 모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상태는. 장군님께서는 어쨌거나 특수전 전문가 아니십니까? 게다가 육군 참모 차장이시고 하니까 자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작전 같은 거 세우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응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속으로는 있었지만은 뭐 실질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절대 응징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가 내려왔었던 겁니까?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듣기에는 알고 있기에는. 그리고 그 북한의 김일성이가 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해치려고 엄청나게 시도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이북에 대해서 보복도 보복이려니와 과거에 보면은 이북에서 그 홍수가 났을 때에 그 수재 물자 그 자기들이 물자를 갖다가 보내주겠다 했을 때에 안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받았다 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이북에서 다 보내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북에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그 전두환이에 대한 그 앙심 이런 것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된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유독 시해하려고 그러니까 청와대에 김신조 보내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일성이가. 내가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치를 하면서 백성들을 못 살게 해야 할 텐데 새마을 사업을 벌이면서 이북보다도 더 살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은혜보다도 잘 사는 이런 나라를 만드니까 이북에서 굉장히 그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못 살게 하면서 이 시해를 하겠다 하는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12배 인강, 24배 인강 보내가지고 시해를 하려고 그렇게 했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김일성이가 지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 그 이야기시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에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고 사실상 그런 서열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던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로 인해서 책임을 져라 하는 그런 누명을 씌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18 정군 비상계엄이 내렸을 때 그때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이희성 장군님이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정군에 대한 통합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전두환 장군은 계엄사령관 밑에 그 합수본부장으로서 그 정책을 보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 관계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5.18 광주 사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광주 사태에 대해서 미안해서 그러니까 사과해야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3군 사관학교 통합 그러니까 육사, 해사, 공군 사관학교 이 3군 사관학교를 통합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군 사관학교의 통합을 하는 움직임은 어느 도당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방을 망가뜨리는 이와 같은 근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3군 사관학교는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국방에 든든한 그 미끄럼이 되는 그런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통합이라든지 없애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육군사관학교만 하더라도 전쟁 날 때에 미국 우리 사령관과 이승만 대통령하고 전쟁하는 가운데에서도 100년 대계를 위해서 세웠던 것이 육군사관학교입니다. 미국 웨스트 포인트와 똑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우운한 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국방을 든든히 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이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전쟁 나는 가운데서도 이런 대한민국의 유구한 그러한 기반을 다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됐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 해군 사관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 공군 사관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다른데 이 세 개를 어떻게 지금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육해공군에 대한 것은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공군은 하늘에서 나르고 해군은 바다에서 하고 육군은 육지에서 하기 때문에 각각 역할이 틀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방을 수행하는 위치에서
각각의 자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어느 도당일뿐만 아니라 국방을 해치는 그러한 아주 무능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간에 따르면은 전두환 대통령 주변에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걸출한 인물이 많았다 하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을 따르는 그런 그 후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지, 그때는 뭐 따랐다 뭐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후배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따른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비결은, 예를 들자면 내가 일공수를 맡았을 때에 일공수 여대 병력들이 경례를 잘하고 뭐 하는데 나중에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저 멀리 있다가도 쫓아와가지고 경례를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가장 좋은 것이 휴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도 자기 휴가 가려고 대통령이 그때 여단장이 나타나면 쫓아와가지고 경례를 하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상관에 대해서 자꾸 피하고 이러는데 상관을 찾아와가지고 경례를 하는 이와 같은 그 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막 그와 같은 데 있었지 않았느냐. 한 가지 그것이 이제 지휘의 비결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내가 전두환 대통령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참 그 부하를 갖다가 잘 훈련을 시키고 전부 다 서로 따르려고 그리고 애를 쓰는 그런 그 훌륭한 지휘를 했구나 하고서 그렇게 느끼고, 나도 그것을 몸을 따르면서 그렇게 지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상필벌인데 잘하면은 상을 주고 못하면은 벌을 주고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부하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따랐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 신상필벌에 대한 그 원칙을 잘 적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한말로 해서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뒤를 물려서 박정희 대통령 뒤를 마무리하지 않았더라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빛이 나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 많은 전자산업과 공업회의를 해놓고 굉장히 그 혼란 상태를 잘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전두환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후임을 잘 맡아가지고 정리를 잘 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뒤를 깨끗이 정리를 해주고 대한민국의 그 앞날에 대한 것을 성을 비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88 올림픽을 유치를 하고서 왜 내가 애국자라고 그러냐 하면은 8년 동안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당장 올림픽을 개최하는 날은 자기는 초청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 올림픽 개최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기를 기원을 했습니다. 자기는 8년 동안 유치를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정작 그 현장에는 가보지도 못하면서도 그 올림픽이 잘 개최되기를 빌었던 그런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88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소련과 그리고 그 자유우방국이 서로 밀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이 망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88 올림픽으로 인해서 세계화되고 우리 음식이 세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화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그 기틀이 그때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8 올림픽은
우리나라가 세계화되고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화되고 동서가 화합이 될 뿐만 아니라 소련이 망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 88 올림픽은 위대한 88 올림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끈 전두환 대통령의 그 평가, 그 노고, 그걸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봐도 네. 되겠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는 계급은 낮았지만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 갖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것은 죽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살았을 때 이야기해라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엉터리로 주장하고 과거에 지나간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엉터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려는 무능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에는 지휘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계급의 차이가 있는데 지휘계통도 다르고 계급도 별 2개밖에 안 되는 사람이 광주의 군인들을 다 명령을 해가지고 광주 주민들을 뭐 그렇게 해쳤다. 이 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거죠.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휘계통을 다르게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보안사령관이 정교사령관이나 아니면은 뭐 24단이나 11공수나 7공수에게 뭐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당신은 그럴 수가 없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이야기지 그때 당신은 엉터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승 장군께서도 그분은 육사 10기고 전두환 대통령 육사 11기고 제 후배고 군생활도 제가 오래 했는데 내가 왜 후배 말을 듣느냐고 내가 다 했지 전두환 아무 관계 없다 그런 말씀하실 증언을 네.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전두환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근 40년 동안 탄압을 받으셨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광주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뭐 그 정도의 그 회유도 많이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전 대통령이 광주 문제에 대해서 사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군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현상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통수권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하나의 보듬는 과정이고 자기의 그 현 직위에 있을 때에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사과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과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사과해서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현재 위치로서 국민을 보듬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로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난데 어린이 되고 난 다음에 어릴 때 이야기하는 거 마찬가지죠. 노태우 대통령의 자녀들은 특히 아들은 광주에 여러 번 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고개 숙이고 편하게 사는 길 찾는 사람들이 있고 이분들은 비록 어렵지만 고개 숙일 수 없다. 왜냐? 책임이 없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 차이들. 돌아가신 사람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것을 지금 왈가왈가한 것은 어느 도단일 뿐만 아니라 살았을 때 책임도 없는 것을 지금 와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치에서 조금 뭐 점수를 따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아웅산 사태 이후에 분명히 군에서는 명령만 내려라, 우리가 가서 보복하겠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전 대통령은 수시로 전방을 순시하면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침착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당시에 군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나요? 지금은 뭐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끝내겠습니다. 예. 또 다시 또 오겠습니다. 장군님. 예.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이제 편하게 해주십시오. 예.